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과 휴일에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첫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내각의 장관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의 경우 수석 비서관 대부분이 교체될 수 있어 대통령실 2기 체제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고 이달 말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국회에서 개편안을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병원과 학교를 또 공습해 수십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1,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어린이가 4,500여 명에 달합니다. 양대 노총 등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대형 찜질방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살충제 8가지를 긴급 승인했고 서울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증원 요구가 2,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날씨가 잠시 포근해지나 싶더니 다시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았는데 토요일인 오늘은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늦가을에서 다시 초겨울로 변했습니다. 출근길에는 장갑과 목도리가 등장했습니다. 외투에 달린 모자로 찬바람을 맞고 시린 손을 녹이려 핫팩도 꼭 쥐어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전날보다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철원 임남면 기온이 영하 5.8도, 경기 파주도 영하권 기온을 보였고 서울은 0.8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은 10도 이하, 남부지방은 15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과 철원 기온이 영하 7도, 충남 천안과 경남 거창 영하 4도, 서울도 영하 3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풀리겠습니다. 수능일에는 추위 없이 영상권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기를 꺼내 사용하기 시작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매년 겨울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한파 속에 화재가 발생했던 제주도의 한 가정집입니다. 온 집안이 새카맣게 타버렸는데 집을 비운 사이 켜져 있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사고는 최근 5년간 무려 8,200여 건, 매년 겨울 1,6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가 원인으로 올바른 난방기기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전기장판과 히터 등은 꺼내서 바로 쓰기보다 전원을 연결하고 1시간 이상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노후된 전기장판이 접힐 경우 안에 들어있는 열선이 끊어지거나 과부하가 걸려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되도록 접히지 않게 사용하시고 보일러를 사용할 땐 미리 보일러실을 청소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난방기기를 사용하는데 타는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사용해 선이 꼬이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수. 특히 잠을 잘 때 두꺼운 이불을 전기장판 위에 깔거나 히터를 이불이나 침대 근처에 두는 건 위험합니다. 추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라텍스를 사용하는 이런 그 특정 소재의 이런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발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또한 수도 동파 방지 등에 쓰이는 열선에는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유를 사용해야 하는 보일러에 휘발유 같은 다른 기름을 넣는 건 금물입니다. 나무 땔감을 쓰는 화목 보일러는 주변의 장작 등 가연성 물질을 치워주는 게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 경보 감지기 등을 갖춰두고 자주 점검해야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과 내각의 장관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의 경우 수석 비서관 6명 가운데 5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실 2기 체제가 꾸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끝으로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출마에 따른 내부 공백과 개각에 맞물려 연쇄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으로는 이도훈 대변인이 지명될 것으로 보이고 이진복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후임이 정해지는 대로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안상훈 사회수석까지 총선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출마 준비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체 시점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수석비서관 6명 가운데 최대 5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미 떠났거나 곧 떠날 비서관과 행정관까지 합치면 대통령실에서만 30명 정도가 내년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폭 개각도 덩달아 불가피해졌습니다. 추 장관에 더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출사표를 던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꾸준히 나오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당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제가 늘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대답은 같습니다. 내년에 혹시 출마하시는 거예요? 네. 연말까지라든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긴 합니다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든 장관이든 필요하면 누구든 출마하라던 윤 대통령의 말이 현실화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다만 인위적 전략 공천은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대통령실 2기 윤곽도 점차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새롭게 꾸려진 참모진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지 또 1기 참모들이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벌써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챙기기와 혁신 경쟁에 갈 길 바쁜 여야가 이른바 내부발 원심력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성이 커진 이준석 신당이, 또 야권에선 조추송 올드보이들의 귀환 전망이 적지 않은 근심거리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같은 듯 다른 양당의 고민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야 공히 총선 물갈이, 즉 인적 쇄신론으로 당내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가 제기한 기득권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혁신 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현역 페널티 강화 등 김은경 혁신안 검토가 화두로 떠오르며 당내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여러 주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단에서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선택의 자유와 함께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야 가리지 않고 표출된 겁니다. 현역 의원의 정치 생명이 걸린 공천 여부와 직결된 문제라 잠재된 뇌관일 수밖에 없는데 신경 써야 할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부발 돌발 변수의 파장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당장 집권 여당의 최대 관심사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민 선도 차갑게 거부하고 신당의 길로 방향을 돌린 듯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입니다.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다 강연하다.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면 현 여권에 실망한 중도 보수층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리란 일각의 예측에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 뭐 있어요? 여당 내부에선 우려하는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분열이 여당의 걱정거리라면 야권의 고민은 중도층 이탈 여부와 맥이 닿은 올드보이들의 복귀 여부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정동영 상임고문 등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호불호가 선명한 인사들인 만큼 쇄신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 일각에선 벌써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 회복의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그 선택의 길인가를. 민생 챙기기 경쟁과 물갈이 혁신에 속도를 낼 채비를 서두르는 거대 양당. 하지만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열과 분당, 구태와 복귀의 정치가 지지층 이탈과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연일 여권발 신당설을 띄우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선으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만났습니다. 거대 양당이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3지대를 노리는 세력들의 이합 집산도 점차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이자 이미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간 금 전 의원을 돕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정치 개혁을 화두로 1시간 남짓 대화한 두 사람은 서로 지향점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뒀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하는 신당은 완전히 수권 정당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랑 일치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은 아닐 것 같다. 자리를 마련한 김 전 위원장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두 사람의 지향점은 똑같다며 서로 잘 융합할 거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떠오를 제3정당의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도 내다봤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두 사람뿐이 아니라 또 딴 사람들도 다 거기에 나는 동조해서 규합을 하지 않을까. 이미 금 전 의원과 연대하고 있는 양향자 의원 등을 비롯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타파를 기치로 진영을 넘어 더 큰 세력 규합이 현실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비윤계 대표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 민주당 비명계 일부 의원들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가 횡행하고 있으니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면 어떻겠느냐. 거대 양당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과 혁신 경쟁에 불이 붙는 가운데 과연 제3지대가 얼마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 내년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에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오전에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접수도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 부대표는 철회한 탄핵안은 새로 재발의해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에 재발의를 추진하자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안 철회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려서 자신들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철회된 것과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이승만 정부 때의 4.4 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에 재발의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이같이 무리하면 국민은 4.4 오입을 떠올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은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본회의 보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본회의에 보고한 안건은 철회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강행 처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감 발언은 법안 통과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를 두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 추진을 겨냥해 민생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 현재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다음 주 금요일쯤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할지 검토한 뒤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11월 말쯤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오르면서 3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6%,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병원과 학교를 또 공습함에 따라 수십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가자 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 측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아침 알-나스르 마을의 알-브라크 학교를 겨냥한 공습으로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날 밤부터 알시파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서도 공습이 이뤄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최대 규모의 알시파 병원이 공습을 당해 1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만 유튜버를 꿈꾸던 한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운영하던 채널의 구독자 수는 120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숨진 뒤에야 비로소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1년 전 평화롭던 가자지구의 한 거리에서 앳된 얼굴의 한 소년이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합니다. 평소 온라인 게임을 좋아해 게임 관련 콘텐츠를 주로 올리던 이 소년은 자신의 꿈도 야심차게 밝힙니다. اوكي يا اخوان تعريف عني انا عون الدوس فلسطيني من غزه العمر 12 سنه هذا هدف القناه طبعا نصل 100,000 مشترك و500,000 ومليون وباذن الله. 이처럼 100만 유튜버가 꿈이었던 아우니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모와 형제 등 가족 15명과 함께 숨졌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있던 날입니다. 안타까운 소년의 사연은 소셜미디어로 공유되며 구독 릴레이로 이어졌고 현재 채널의 구독자 수는 1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الله يرحمك عوني والله يرحم جميع الموتى يا رب ونتقابل بإذن الله بالفردوس الأعلى يا رب بإذن الله طير من طيور الجنة إن شاء الله. 이처럼 유명 유튜버들의 애도 방송이 잇따르면서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우니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누적 사망자가 1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쟁의 포화 속에 생전의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숨진 어린이 사망자는 4,500여 명에 달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유엔 직원 가운데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밝혔습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한 달 새 100명이 넘는 유엔 동료들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라자리니 위원장은 우리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모두가 이를 애도하고 있다면서 비극을 끝내려면 당장 인도주의적 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중동과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는 블링컨 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 피해를 막고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길 원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스라엘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서울 지하철 1차 파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핵심 쟁점인 인력 감축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한데요. 노조는 2차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30여 시간 이어진 서울 지하철 노조의 경고성 1차 파업이 끝났습니다.
노사가 사전에 체결한 필수유지 협정으로 출근 시간은 차질 없이 운행했지만 파업 첫날 퇴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행률 87%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운행률은 75% 수준에 그쳤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운행률은 80%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1차 파업 기간에 노사 공식 협상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서 쟁점인 인력 감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노조는 막판 협상 때 사측 제시안을 받아들이겠다면서 파업에 불참했습니다. 사측은 오는 2026년까지 인력 2천여 명을 줄이거나 외주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외주화가 되면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기에 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임금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사측은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은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면서 근무 제도를 고쳐서라도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도록 신경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조 측은 올해 868명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사측은 660명만 채용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는 수능 날인 16일이 지나도 사측 태도가 안 바뀌면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대화 없이 양측 갈등만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양대 노총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당이 오늘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통일로에서 3만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 반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4만여 명이 민중 총궐기를 전개합니다. 한국노총도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낮 12시부터 서울 세종로에 1만 5천여 명이 모여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갖습니다. 이처럼 서울 도심에서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규모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해 시민 불편이 커질 경우 빠르게 해산 절차를 밟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현장에서 검거합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소음 기준에 따라 소음 측정 결과를 대형 전광판에 표시하고 관리 인력도 늘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고리로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편입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생활권을 행정구역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인데 교육과 치안 같은 민감한 문제와 결부된 만큼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12만 6천 명, 위례 신도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걸친 그린벨트를 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생활권 불일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은 서울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경기 성남시, 제 뒤로는 경기 하남시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지만 무려 3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혼란은 교육입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시도 경계가 있다 보니 바로 옆 학교를 두고 멀찍이 떨어진 학교를 배정받기도 합니다. 바로 찻길 하나 건너서 갈 수 있는 그 학교를 지금 하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경기버스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서울시 버스 총량제 탓에 같은 신도시지만 정류장이 서울이냐 경기냐에 따라 교통 환경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 하남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이 집중된 원도심과 산을 사이에 두고 단절돼 우체국 업무를 보러 고속도로까지 타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도 이 지역에서 쓸 데가 없어서 그 하남 원도심 30분, 1시간 정도 가서 써야 돼. 장을 보고 물건을 담는 종량제 봉투부터 시급을 생각한 것이고 하나가 차리시는 분도 있고 서울가 찾는 분도 있고 사실상 같은 입지임에도 서울 송파냐 경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집값까지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같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더 비싸고 똑같은 지하철역인데도. 관할 파출소와 소방서도 인접 여부가 아닌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구역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과 소방서가 오다 보니까 그만큼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는 하남 일회뿐만 아니라 성남 일회도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이나 하남처럼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고민도 같습니다. 여당이 메가서울 대신 생활권 일치에 초점을 맞춘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가서울이라는 네이밍을 해서 그렇지 생활권이 같은 지역 서울에 편입해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앞서 지난 1973년과 1995년 고양과 광명 일부를 서울로 편입한 사례가 있지만 핀포인트 통합을 해법으로 삼기엔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와 지금 연관돼 있어요. 해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생활권에서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보듬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지 주민 간 갈등이나 도시 간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상속세가 제일 높은 나라고 14개 나라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O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낮춰야 하지만 이 문제를 꺼내면 국민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기업 등의 횡재세 도입 추진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횡재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묻자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면서 횡재세를 도입하면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횡재세보다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로 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대형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빈대 살충제 8종을 긴급 승인하고 서울시는 빈대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까지 꺼리거나 잘못된 빈대 퇴치법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는 등 빈대 공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허서웅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잠결에 따끔거려 눈을 떠보니 몸 위에 빈대가 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에 자는 도중에 이제 몰리고 기어다니는 느낌 들어가지고 깼는데 확인해보니까 빈대가 있었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취재진이 찜질방에 직접 찾아가 보니 매일 고온의 증기로 방제에 나서고 있었지만 빈대를 완전히 박멸하지는 못했습니다. 80도 방에 넣어두고 쓰고 있고 스팀도 꼭 매일 하고 서울 강남의 다중이용시설마저 빈대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곳곳에서 빈대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온라인에는 대중교통을 타기 무섭다는 호소부터 바퀴벌레가 빈대의 천적이라며 바퀴를 풀어야 한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와 올여름 국내에서 치러진 잼버리 때문에 빈대가 유입됐다는 등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람한테도 막 빈대가 붙어요. 그러면 그 빈대가 이제 사람에게 붙으면 막 가려워가지고 그리고 옮기잖아요. 빈대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면은 또 그 옆집이 번지고 옆집이 계속 번지는 거야. 아무래도 빈대가 익충이 아니라 해충이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죠.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 많은 곳은
지하철이라든지 더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철저한 방역이 필수이긴 하지만 무작정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고 대중교통에 빈대가 서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랑스는 뭐 10집 걸러서 한 집씩 빈대가 서식할 정도로 굉장히 밀도가 많고 또 저항성 때문에 살충제 저항성 때문에 잘 방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 지하철에선 16건의 빈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빈대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체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기존 살충제에 빈대가 저항성을 가진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 전문 방역용이라 가정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커지는 시민 불안에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합동대책본부를 출범하고 4주 동안 집중 점검 기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증원 요구가 2,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의대가 증원을 희망한 가운데 입학 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른바 미니 의대들은 2배가 넘는 정원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추진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을 막아 입단속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요즘 광주와 전남 지역 경찰과 검찰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18억 원을 챙긴 혐의의 브로커를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검찰 수사관이 구속된 데 이어 그제는 전직 경찰 경무관도 구속됐고 추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 7층에서 압수수색에 쓰이는 파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부서는 물론이고 광주 북부경찰서와 지구대에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브로커 개입 의혹을 받는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에서 일했던 경찰관들입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죠?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거물 사건 브로커 성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인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는 사람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비롯해 성 씨가 받은 금품 액수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사이에 무려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가 수사에 개입하는 과정에 검찰과 경찰 다수가 연루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브로커의 청탁에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수사관을 구속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건데 하고 나서 인사하게 지금 죽여가지고 지금 자료 지금 빼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주 좀 황당합니다. 진짜 평소 맞은 것처럼 전격적으로 해버리니까. 경찰에서는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경무관은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브로커가 이끈 모임에 현 여권의 유력 정치인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검찰 수사는 경찰 고위직을 비롯해 정치인 불법 선거자금 제공이나 지자체 관급 계약 비리 의혹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 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 4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800여 명이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38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이 중점 조사한 사업은 농축산 어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소형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번에 적발된 800여 명 가운데 공직자도 6명 포함됐습니다. 요즘 도로는 물론 인도에서까지 전동 킥보드가 질주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킹라니라고도 불리는 이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자 법정 허용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주차된 차량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 명만 타야 하는데도 2명이 탔다가 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심지어 4명이 같이 타고 도로를 질주하기도 합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킹란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탓에 운전하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소리 없이 막 이렇게 막 오니까 그 체감하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요. 이게. 위험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사고 날 뻔한 적도 엄청 많고. 보행자도 위협을 느끼긴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인도마저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탓입니다. 걸어갈 때 뒤에서 이렇게 오시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가끔 튀어나오다 보면은 깜짝 놀라고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걱정될 정도로 위험하게 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는 4년 만에 10배, 숨진 사람도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 건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충돌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고 허용 속도인 시속 25km로 달리다 부딪혔을 때 충격은 자전거의 2배가 넘습니다. 바퀴 사이즈가 자전거보다 작고 10인치죠. 10인치로 이제 작고 서서 타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높은 관계로 뭔가 충돌을 했을 때 이 완충할 수 있는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자전거보다 매우 적습니다. 이에 법을 개정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춰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최대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시가 처음 킥보드 공유회사와 협의해 이번 달 말부터 시속 20km까지만 달릴 수 있도록 장치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훈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머리 외에는 대부분 털이 없는 상태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권 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원래 제모를 해왔고 입건 보도 뒤에는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만간 권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인데 이 원료 역시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재판부에 제출돼 해당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된 성분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당번처럼 PHMG를 사용한 제품이 있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처럼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CMIT와 MIT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해당 업체들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의학 보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7개 학회가 CMIT와 MIT 역시 폐질환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CMIT와 MIT가 폐렴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하고 2주 정도 짧은 시간 노출돼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역학연구에서 CMIT와 MIT 제품을 사용한 경우 천식 발생이 5배, 이로 인한 입원이 10배 증가했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확연한 게 입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데 그것이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의 노출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2심 판결에서는 해당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MIT, M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 연구 결과들이 1심 판결문에는 제대로 반영이 못 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2심 판결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PHMG 제품을 만든 옥시는 유죄가 인정돼 전직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CMIT와 MIT 제품을 만들고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도 2심에서는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물가의 가장 취약한 계층, 바로 저소득층일 겁니다. 아무리 물가가 치솟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는 제자리 수준이어서 끼니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 헤매는 실정인데요. 박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김모 씨가 나갈 채비로 분주합니다. 인근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아침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이제 걸어가고. 급식소가 문을 닫는 주말을 제외하고 김 씨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세 끼를 모두 무료 급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지만 매달 받는 생계급여 62만 원으로는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김 씨의 지출 내역을 보면 10년 넘게 쓴 휴대전화 교체 비용을 제외하곤 식비가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이 추워지며 난방비와 전기세 부담까지 겹치면 생활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마트 가서 라면을 좀 많이 사요. 그리고 김치는 이제 국산은 어려우니까 중국산 김치 사고, 또 이 냉장고니 가스레인지니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 불러야 되니까 그 보일러를 계속 틀었다가는 수급비에서 와장창창 나가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는 해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소득 인상률이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비용조차 충족되지 않는 상황. 결국 소비를 줄이는 단계를 넘어 최소화된 생계 유지에 타격을 받게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밥 안 주고 이거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YTN 박정현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공항에 자율주행 셔틀 차량이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는 야간 운행도 준비하는 등 자율주행 시대가 일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는 자율주행 셔틀. 1여객 터미널과 장기 주차장 구간에서 노선을 순환하는 정기형 한 대. 키오스크와 홈페이지로 이용을 신청하는 예약형 한 대로 운행됩니다.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차량 이동이 한산한 장기 주차장에서는 전면 자율주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인 만큼 차량 이동이 많은 1터미널과 장기 주차장 사이에서는 비상시 대응을 위해 사람이 직접 운전합니다. 앞으로 1터미널과 2터미널을 연결하는 셔틀, 2터미널 내 개인형 이동 장치 등으로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공항의 모든 셔틀버스를 10년 내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모두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의 셔틀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적용된 곳은 공항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앞에도 자율주행 순환버스가 정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는 안전성이 입증돼 구간을 1km 넘게, 운영시간도 1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상암과 강남, 청계천, 청와대에 이어 서울에서 5번째로 국회 앞에도 무료 자율주행 셔틀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합정역에서 동대문, 흥인지문 구간에는 올해 안에 세계 최초의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이 대중교통의 형태로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LG가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KT에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거둬 1패 뒤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LG는 5대7 2점을 뒤져 패색이 짙던 9회 초 투아웃 주자 1, 2루에서 오지환이 극적인 역전 결승 3전 홈런을 터뜨려 8대7로 승리했습니다. 1패 뒤 2연승을 기록한 LG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한 확률 88%를 손에 넣었습니다. 3차전은 LG 박동원, KT 박병호의 홈런 등으로 4번이나 역전을 주고받는 시속 게임을 펼쳐 역대급 한국 시리즈를 연출했습니다. 두 팀은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KT는 엄상백, LG는 김윤식이 선발로 등판해 4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K-팝 가수들의 그래미 어워즈 후보 진출이 불발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현지 시간 10일 라이브 스트리밍 행사를 열고 내년 연일 제66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피프티피프티, 뉴진스 등 K-팝 가수들이 그래미 후보에 도전했지만 모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초겨울입니다. 겨울 외투로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강원과 남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입니다. 낮 기온은 영상 6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더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약자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호남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2.6도, 안동이 영하 1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전주와 대전이 8도, 대구는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